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팔자에 없는 탐정 노릇을 하느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던 40대 여성이에요. 견원지간이라고 하죠. 개와 원숭이처럼 관계가 안 좋은 사이를 비유하는 말인데요. 저와 시동생이 바로 그런 사이예요. 원숭이띠인 저보다 14살 어린 개띠 시동생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거든요. 사실 시동생과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람들이 다정한 모자지간으로 볼 정도로 우린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거기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요. 저희 시어머님은 시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시집왔을 때 시동생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 잃은 강아지처럼 주눅이 들어 잔뜩 움츠린 아이였죠. 엄마 정에 굶주려서 그런가 형수인 저를 유독 잘 따랐습니다. 전 그런 시동생이 가엾기도 하고 자꾸 눈에 밟혀 엄마 노릇을 자처하게 됐고요. 학부모 상담이나 입학식, 졸업식은 물론 수능 시험장에도 따라갔어요. 여느 집 엄마들처럼요. 생각해보면 처음 시동생을 본 그날부터 전 이미 어린 시동생을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시동생도 저를 엄마처럼 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였어요.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건. 시동생과 제가 지금처럼 앙숙이 된 건 여자 때문이었죠. 사건은 시동생이 군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터졌어요. 복학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와선 폭탄 선언을 하지 뭐예요. 형, 저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두 분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부터 내 방에서 같이 살 거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아들처럼 정성 들여 키운 시동생이 제대하자마자 결혼하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려왔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좋아요. 거기까진 100번 양보한다 쳐요. 근데 데려온 여자가 어지간했어야죠. 손톱만큼이라도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뭐 가정교육을 받긴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엉망이었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정도로요. 술집 작부 같은 옷차림에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는지 몸에서는 담배 쩔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게다가 어떻게 된 게 어른을 보고도 인사 한 번을 안 해요. 그냥 빤히 쳐다보고는 그게 끝이에요. 거기다 밥상머리에선 더 가관이었어요. 어른이 수저를 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젓가락 들고 지 입에 맞는 반찬을 죄다 지 앞에 끌어다 놓고 먹질 않나. 식탁 의자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는 휴대폰 들고 SNS를 하면서 지 입에 물고 있던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려요. 아, 정말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하도 얄미워서 설거지 좀 하라고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식구땡 해야 돼서 안 되겠대요. 그리고는 제 남편한테 가서 담배 한 가지 달라고 그러는 거 있죠. 아, 다시 생각해도 혈압이 오르네요. 근데 이런 건 다 이해한다 쳐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렇겠거니 쟤도 올바른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저렇게는 안 됐을 거다. 가엾게 생각하고 참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건 제 시동생을 지 지갑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 필요할 때만 열고 쓰는 지갑이요. 안 그래도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 엄마 사랑 못 받고 자란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하필 이런 여자를 만나서 평생 외롭게 살 걸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팔 걷어붙이고 결사 반대를 했죠. 내가 나쁜 년 되더라도 내 시동생은 내가 구한다는 심정으로요.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예요. 그러니까 도련님의 마음 접어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런 여자예요?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지 그거 떨어지고 나면 분명히 후회한다고요. 이봐 아가씨, 미안하지만 돌아가줘요. 솔직히 그쪽 우리 도련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돌아가줘요. 그래도 전 최대한 정중하게 나가달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형수님 정말 왜 이래요? 이 사람 제가 여기 오자 그랬어요. 제 손님이라고요. 근데 왜 형수님이 오라가라 해요? 그리고 저요, 애 아니에요.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 나이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시동생이 저한테 화를 낸 건.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죠.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결혼이요? 해야죠. 근데 적어도 결혼 상대는 제대로 골라야 된다고요. 내가 남의 집 가정교육에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건 아니죠.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 행동이 저래요? 식구땡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도련님, 정신 좀 차려요. 그러자 여자가 벌떡 일어나 시동생을 밀치며 화를 내더군요. 야, 내가 너 좋다고 쫓아다녔냐?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졸랐냐고. 근데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저딴 아줌마한테 우리 집 가정교육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아, 됐어. 암튼 짜증나니까 돈이나 내놔. 난 이런 집구석에 못 사니까. 모텔이라도 잡게 돈 내놓으라고. 이건 뭐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한 소리 했죠. 이봐 아가씨, 지금 누구더러 돈을 내놓으래? 그쪽 잘 모텔은 그쪽 돈으로 구해. 이건 뭐 양아치도 아니고 삥 뜯는 거야? 뭐야? 아니, 지 행동은 저러고 다니면서 가정교육 탓하는 건 듣기 싫은가 보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신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여자는 절 노려보더니 방에서 짐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 모습에 시동생은 전전긍긍하며 여자의 손목을 잡아 세웠죠. 그리고는 절 향해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형수가 뭔데 이래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형수가 왜 나서서 난리냐고. 나 이제 성인이에요. 형이나 형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 신경 끄고 형수 인생이나 사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순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시동생의 뺨을 치려 손을 드는 게 보였거든요. 생각 같아선 저 역시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참았어요. 적어도 남편만큼은 시동생과 등을 져선 안 되니까요. 악역은 저로 충분하니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내 자식보다 애지중지 키운 시동생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졌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동안 유난을 떨며 저걸 키웠나 싶더라고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이렇게 아프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짐가방을 쌌어요. 당신 똑똑히 들어. 나 이제 당신 동생이랑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난지 아니면 당신 동생인지. 애 데리고 친정 가 있을 테니까 결정되면 그때 연락해. 그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시동생한테 월세집 보증금 쪼로 3천만 원 쥐어주고 여자랑 내보냈다고요. 이번 일은 다 자기 탓이라며 자기가 동생한테 신경 못 써서 생긴 일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제가 자기 동생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에 제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더군요. 그렇지만 자기 동생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달라고 울먹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결혼 후 얼마 안 돼 갑자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준비 없이 집안에 가장이 된 남편은 그동안 가장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맘고생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저와 시동생이 불화를 일으켜 이런 상황까지 치다르니 중간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니죠. 그래서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시동생 보는 건 1년에 딱 2번 시부모님 제사 때뿐이었어요. 여자는 오지 않고 늘 시동생 혼자 왔죠. 저도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고요. 괜히 와봐야 얼굴 붉히기밖에 더 하겠어요. 시동생은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유어갔죠. 휴학하고 배달 일을 한다더군요. 몸은 고되지만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서 자긴 그게 좋다나요? 좋기는 개뿔. 몸은 황태처럼 말라가지고는 저와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였어요.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었죠. 평생 말대꾸 한 번 없던 시동생이 제 말에 툭툭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안 하던 반찬 투정까지 하는 거예요. 음식이 짜니 싱겁니 아주 웃겨서 정말. 그래서 저도 지지 않으려고 비아냥댔죠. 큰 소리 떵떵 치고 나가더니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사나봐요. 그리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줄 거예요? 돈 3천, 작은 돈 아니에요.
뭘 모르는 것 같아 한마디 하겠는데요. 결혼은요, 나이 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가정 꾸리고 이끌 능력이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는.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재작년 아버님 제사를 끝으로 더 이상 시동생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어봐도 시도만 갈 뿐 연결이 안 됐죠. 전의 일로 단단히 삐쳤나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술 한 잔도 못하는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전 혹시 회사 일 때문인가 싶어 물었어요. 그런데 여보, 어쩌냐? 우리 재석이. 급성 백혈병이래. 그 불쌍한 놈이 형인 나보다 먼저 죽게 생겼다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땐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 말이 거짓말이길 바랬죠. 확실해?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정말 백혈병이래? 정말 얼마 못 산다고 그러더냐고. 의사가 그러더냐고. 전 남편의 축 늘어진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돼요? 멜로 영화에서 여주인공 죽일 때나 쓰던 그 병을. 왜요? 20대 건장한 제 시동생이 왜 걸리냐고요.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주치의를 만나 시동생 상태를 물어봤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더군요. 상태가 심각해서 장담하기 힘들다고요. 시동생은 무균실에 격리돼 있었어요. 전 유리창 너머로 잠들어 있는 상태만 확인할 수 있었죠. 순간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았어요. 시동생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가시 같은 말들이 되돌아와 제 가슴을 찔렀죠. 이게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애는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전 병원에 살다시피 하며 시동생 간병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여자는 코빼기도 안 보였죠. 병상에 누워있는 시동생한테 시시콜콜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남편을 시켜 시동생 집에 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집을 빼? 그럼 그 여잔? 그 여잔 어디 있는데? 글쎄, 시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여자가 집주인한테 병원비 때문에 그런다며 보증금을 빼갔다는 거예요. 짐은 주말까지 빼겠다고 해놓곤 한 달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요. 어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더군요. 처음부터 시동생을 돈줄로 보던 여자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그간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남편을 시켜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그 사이 시동생은 몸 상태가 호전되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하늘이 도운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아요. 그래야 살아. 살아서 나 괴롭혀야지. 안 그래요? 그니까 입맛 없어도 먹어요. 사람은 먹고 싸는 것만 잘해도 산다 그러잖아요. 시동생은 제 말에 배시시 웃더군요. 그렇게 저와 시동생은 합심의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어요. 독한 약이 들어가니 먹는 족족 토해냈고 전 토사물을 치우고 또 먹였어요. 9숟가락을 토하고 고작 1숟가락을 삼키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밤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동생을 보는 건 저한테 정말 지옥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죠. 그렇게 시동생은 고단한 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얼마 전 원캐 판정을 받았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오는 동안 저와 시동생은 예전의 끈끈한 사이로 되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던 그때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어요. 방송국이라고요? 네? 1억이요? 저희한테 후원금을 주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흰 받은 적이 없어요. 후원금이고 나발이고 받은 적 없다고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인즉슨 시동생의 투병 사연을 라디오 방송에 내보냈고 청취자들이 시동생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보냈다는 거예요. 무려 1억이나요. 방송국 측에선
시동생 통장으로 분명히 돈을 보냈다며 계좌 확인을 하라더군요. 확인해보니 정말 1억이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빠져나갔지만. 알아보니 사연을 보낸 사람은 시동생과 동거를 했던 그 여자였어요. 심지어 해당 방송과 전화 연결까지 해선 시동생의 상태를 전했고 자신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는 척 연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곤 시동생 계좌에서 후원금을 쓱싹한 거죠. 얼마 전 그동안 후원금을 받았던 사연의 후기를 엮어 방송에 내보내려 그 여자 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병원에 연락을 했던 거였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였어요. 지금껏 시동생 등골을 빼먹은 걸로도 부족해서 아픈 사람 팔아 후원금까지 가로채다니.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요. 이런 거 안 잡아가고. 그래서 귀신 대신 제가 직접 그년을 잡기로 했어요. 이게 사람을 135로 띄엄띄엄 본 모양인데 제가 또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 하나는 귀신이거든요. 바람난 친구 남편 내연녀도 다 잡아줄 정도로 그쪽으론 제가 좀 빠삭이죠. 일단 시동생을 통해 그 여자 SNS를 죄다 찾아냈어요. 똥개가 똥을 끊지 그 여자처럼 SNS에 중독된 여잔 절대 그거 못 끊거든요. 그리고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보증금이며 후원금 가로챈 걸로 아주 잘 살고 있더군요. SNS엔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놀고 먹는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힙하다고 소문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중에서 특히 여자가 애정하는 몇 곳을 추려 뻗치기에 들어갔죠. 마치 잠복 근무하는 형사처럼 차 안에서 빵과 우유를 때우며 그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는 사이 여자한테 오만 정이 다 떨어진 시동생은 방송국과 연락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어요. 물론 경찰에 신고도 했고요. 그러는 중에도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여자의 SNS는 연일 업데이트 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제 눈앞에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제 시동생 팔아 받은 후원금으로 명품 선글라스에 명품 백까지 들고 걸어오더군요. 전 정광석화처럼 차에서 뛰어내려 그 여자의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여자는 느닷없는 봉변에 소리를 질렀죠.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 둘 모여들자 사람 살려 소리를 치며 아주 날 미친년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그러자 몇몇 분들이 나서서 절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애청하던 막장 드라마 내공을 발휘했죠.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네가 멀쩡할 줄 알았냐? 어디서 상간녀 주제에 살려달라 큰 소리야. 그 순간 말로 하지 왜 폭력을 쓰냐며 뜯어말리던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곤 절 잡았던 손을 놓으시더군요. 여자는 거짓말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미 제 쪽으로 돌아선 아주머니들은 여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쌍욕을 퍼부어 주셨죠. 당연하죠. 지구상에 상간녀를 도와줄 여자는 없으니까요. 전 그 여자를 끌고 차에 태웠어요. 그리곤 차 문을 걸었죠. 야, 네가 사람이야?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 팔아서 받은 후원금을 가로채?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명품백 드니까 살맛 나디? 백날 명품으로 도배를 해봐라. 너 같은 막장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하나. 넌 온몸에 금칠을 해도 싸구려티 절대 못 벗어. 왠 줄 알아? 네 인생 자체가 싸구려니까. 뭐래 이 늘다리 아줌마가. 이거 놔. 경찰 부르기 전에 놓으라고. 막말로 내가 그쪽 돈 빼간 것도 아니고 내가 써서 보낸 걸로 타낸 돈인데 뭐가 문제야? 별 볼 일 없는 그딴 인간이랑 살아준 위자료라고 치면 될 것 가지고 왜 쫓아와서 지랄이냐고. 아우 재수없어 정말.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더군요. 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같은 걸 시골 티켓다방에서 1,000만 원이나 주고 빼준 사람한테 뭐? 위자료? 위자료는 네가 내야지. 마음 여린 군발이 꼬셔서 시궁창에서 발 뺐으면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 생각을 했어야지. 그지 같은 네 인생 불쌍해서 걷어준 사람한테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뒤통수를 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네가 내 시동생한테 그랬다며? 니네 엄마가 너나 타가 죽어서 동양전 먹고 자랐다고. 아주 불쌍한 척은 오지게 했더라. 근데 죽었다던 네 엄마가 환생이라도 했니? 네 SNS에 댓글까지 달았던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엄마도 죽이고 지 인생 구원해준 남자도 팔아먹고
넌 정말 뭐가 되려고 이러니? 암튼 네 자력으론 도저히 갱생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공권력의 힘으로 교화시켜주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들고 튄 보증금 3천만 원, 그거 내 남편 돈이거든? 그래서 남편이 너 절도죄로 신고했어. 그리고 방송국에서 받은 후원금 말이야. 시동생이 방송국이랑 합심해서 반환 소송 냈다니까 그 돈도 물어줘야 할 거야. 몇 년간은 바깥 공기 못 쓸 테니까 지금 쉼호흡 실컷 해둬. 알았어? 지금까지 뻗대던 여자는 제 얘기를 듣곤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울고 짜더군요. 하지만 이런 얕은 쇼에 넘어갈 제가 아니죠. 현재 그 여자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그 사이 거의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해서 후원금을 돌려받긴 힘들 것 같더군요. 아, 제 남편이 줬던 보증금이요? 그건 제가 그 여자네 부모 찾아가서 일부 받아냈어요. 나머지 천은 분할해서 갚겠다더군요. 자기 자식이 벌인 짓이니 갚겠다고요. 시동생은 다시 복학을 준비 중이에요. 1년의 사건으로 이젠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착한 시동생이 됐죠. 전 정신 차린 아들내미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시동생을 다시 품기로 했고요. 아휴, 남편도 시동생도 아들 둘 더 뒀다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렵니다. 지금까지 다사다난했던 저희 가족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